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양인자.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이 구절만 듣고도 벌써 이 조용필 씨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나오는 노랫말 중 일부분입니다. 사랑이 외로운 건 모든 걸 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설령 외롭게 되더라도 모든 걸 거는 게 바로 사랑이겠죠. 여러분들은 모두를 걸 만한 것 있으신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0 제10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승우 작가의 칼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승우 작가는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에르직톤의 초상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작품집으로 시민광고,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미궁에 대한 추측 등이 있습니다. 1993년에 제1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고 2002년에 제15회 동서문학상, 또 2007년에 제53회 현대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작품 중에 식물들의 사생활, 또 생애의 이면, 미궁에 대한 추측이 영어와 프랑스어 또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해외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해외 문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함께 만나보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승우 작가의 칼입니다. 칼, 이승우. 나는 일몰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일출 시간이 되면 퇴근한다. 1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2달 반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어떤 계절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이 9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계절에는 14시간이나 된다. 어떤 계절에는 9시간 일하고 어떤 계절에는 14시간 일해야 한다. 9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14시간은 너무 많은 시간이다. 고용된 자의 입장에서 일을 덜 하는 건 괜찮지만 더 하는 건 괜찮지 않다. 덜 하는 건 항상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하는 건 언제나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다마스커스에서 보낸 물건 배달 왔습니다. 그런가. 들어올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니까. 아, 예. 칼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숨기려 하던데. 내가 주문한 칼이 거기 들어있나? 아, 예. 여기. 커트라스. 역시 다마스커스 사장은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단 말이야. 세 번째로 나에게 찾아온 다마스커스. 예전에 뱃사람들이 사용했지. 칼날이 짧고 손잡이가 두꺼운 나의 커트라스. 뭐야? 칼 보고 감격을 하잖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할 텐데. 저 벽에 걸려있는 건 칼? 어휴, 으스스해. 자네, 예? 거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나? 처음 보는 얼굴 같아서. 배달 직원 얼굴까지 하는 걸 보면 단골인가 봐. 어휴, 칼 엄청 샀구만. 일한 지 얼마나 됐냐니까. 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곧 그만둘 겁니다. 이 칼 좀 보게나. 이 등, 굵고 짧은 손잡이, 곡선의 우아함, 한 번의 스냅으로 베지 못할 것이 없는 이 날카로움. 과연 해적의 검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 난 이놈이 좋아. 이놈은 발칸반도에서부터 나를 찾아왔지. 저 그만 가도 되겠습니까? 다마스커스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 그렇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나를 향해 해적의 검을 똑바로 겨냥하며 그가 물었다. 나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고 그는 새로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칼을 우표처럼 수집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싶진 않았다. 다마스커스를 그만두려고 하는 마당에 다마스커스의 단골과 연결되고 싶을 리 없었다. 나는 거절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의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저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해서요. 이 남자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그랬어. 건물 세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월급 많이 주겠어? 지금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은 보장하지. 네? 지금 받는 보수의 2배 이상은 보장하지. 어때? 일해볼 생각 없나? 커트라스. 언제 봐도 멋져. 저기 근무 시간이 일몰부터 일출까지라는 건 비합리적인데요. 에? 뭐라고? 그렇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시간을 명시하는 게 상식적인 조건 아닌가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좋아하는 모양이군. 표정은 변함없는데 왜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래, 그만두자. 나도 모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채 하는 것 같잖아.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하지. 응? 그러면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는 줄곧 손에 들고 있던 뭉툭한 손잡이의 칼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나를 살피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칼날 위에 부서졌다.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내가 배달한 커트라스였다. 30분 단위로 계산을 하지. 원한다면 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제발 칼 좀 치우고. 30분 단위가 좋겠나? 아, 예. 좋아. 노인이 사는 아파트가 여기라 그랬지? 맞아. 내가 할 일이라는 건 노인의 말상대가 되어주는 것이고, 시간은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리고 노인은 그의 아버지, 나이는 72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나는 그에게 정말로 말상대만 해주면 되느냐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확인하듯 물었다. 말상대만 해주는 거라면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말상대만 해주고 칼을 배달하고 받는 것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받는다면 나쁠 것 같지 않았다. 누구요? 아, 예. 아드님이 보내신...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말상대가 되어드리면 된다고. 들어와. 남자의 말과는 달리 노인이 원한 것은 말상대가 아니었다. 노인은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내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곧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노인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잠들 때 곁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이었다. 내가 잠들 때까지 무슨 말이든지 해봐. 아니야, 하지마. 그러다 다시 깰지 모르니. 아니, 그래도 해. 할아버지, 주무세요. 난 말이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했어. 그때가 좋았지.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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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요즘 잘 나가는 정치인 자장, 나하고 자장, 고향이 같아. 자장. 그런데 내가 언젠가 말이야. 노인의 방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천장도 하얗고 벽도 하였다. 그는 어두워지기 전에 전등을 모두 켜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유난히 밝았다. 밤에는 더욱 밝았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할 뿐 아니라 잠들었다가도 쉽게 깨어난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신문 좀 읽어주겠나? 아, 예. 한국판 GRE 유학생 전용 한국어 시험 나온다. 읽으면 2012년부터 미국의 GRE, 즉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같은 유학생용 한국어 능력 시험이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뭔가 있어. 뭔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닐세. 아니야. 계속 읽을게요. 아카데미 토픽으로 불릴 이 시험은 영어로 치면 GRE와 토플을 합쳐놓은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와 함께
말하기만을 평가하는 스피킹 토픽 시험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등을 받치고 있던 베개가 어깨를 받치고 목을 받치고 마침내 머리를 받친다. 그의 머리가 베개 위에 얹어지는 순간이 말하자면 잠이 드는 순간이다. 이제야 잠이 드셨네. 밤새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밤은 왜 그렇게 긴지, 해는 또 왜 그렇게 늦게 뜨는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만 해가 뜨는 시간을 기다리며 시계를 노려본다. 시계는 아주 천천히 제 길을 간다. 이럴 때 Y의 시선이 떠오르면 죽고 싶어진다. 차라리 죽어라. 소리친 사람은 실은 Y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말을 Y로부터 듣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와 Y의 관계를 알아버렸다. 어머니가 먼저 알고 아버지가 나중에 알았다. 나는 Y와 7개월간 사귀었다. 그녀는 사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예고 없이 서울에 올라온 어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Y와 함께 있었다. 어머, 어떡해. 참,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기가 막혀서. 나 갈게. 아니야. 이따 연락할게. 연락은 무슨 연락? 참,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지. 뭐? 연락? 왜 갔다 결혼식에서 서울 온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왜 안 되는 거야? 전화. 그게 엄마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AS 맡겼거든. 연락도 안 되니까 무슨 일 있나 해서 와본 거지. 근데 이 꼴이 다 뭐냐? 뭐. 아이고, 공부하라고 서울 보내놨더니 연애실이야. 그것도 벌건 대낮에 여자랑 뒹굴면서. 참, 내가 애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해요. 네 아버지도 너 찾으면 당장 데리고 내려오라더라. 아버지가요? 아니, 왜요? 그래도 지 아버지는 무서운 모양이네. 너 성적표가 계속 안 와서 학교로 연락을 하는 모양이더라. 학교에 연락을... 아니, 왜요? 녀석이. 그러니까 성적표를 제때 줬어야지. 게다가 며칠 전엔 이상한 전화까지 오더라. 이상한 전화? 무슨 카드회사인데 연체가 됐다고. 그래서 네 아버지 오늘 결혼식장 왔다. 지금 카드회사 갔어. 무슨 일인지 알아본다고.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라고 험담을 한 것은 내가 연애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자와 한 방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없었지만 설령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미혼이고 아직 학생인 25살짜리 아들이 여자와 한 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간주하는 시간과 돈을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한 가지라도 틀리게 대답하면 나하고 부자관계 오늘로 끝이니까 똑바로 대답해. 몇 가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지금 막 왔어요. 밥이라도 먹이고. 시끄러. 너 예,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몇 번이나 송금해달라고 한 거 그 여자하고 연애하느라 그랬냐? 그게 사실은... 사실대로 대답하라니까. 네, 지선이가 명품 아니면 싫어해서... 여자한테 비싼 거 사주느라고
우리한테 돈 붙여달라고 했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신용카드까지 만들어 쓰고 사채까지 썼어? 사채라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허허,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대답해. 예. 사채 갚으려고 보증금 빼고 찜질방 전전한 것도 부족해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냐? 예, 지선이는 와인만 마시고 명품만 좋아해서. 성적은 개판이고 이놈의 자식.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여자한테 홀려서 인생을 망쳐.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해야 했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해야 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늦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대개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순간이다.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순간에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Y를 만났고 Y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뭘 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호프집에 가서 일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보증금을 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런 줄도 몰랐어요. 다들 귀찮았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따질 게 있으면 당신 아들한테 가서 따지고 충고할 게 있으면 당신 아들한테 가서 충고하라고요. 그리고는 그만이었다. 그 이후 그녀의 전화번호는 결번이었다.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빚을 갚아줄 수 없다고 했다. 방을 얻을 돈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그 돈으로 또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으로 쓰일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석 전날 힘들게 용기를 내서 고향마을로 내려갔지만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서 어머니가 눈물과 함께 건네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받고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돌아가라. 응? 시간이 좀 흐르면 괜찮아지지 않겠니? 아휴, 어떻게든 살아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고 있다. 시간도 흐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하고 세상은 거칠고 나는 점점 더 보잘것없어지고 있다. 일어나셨어요, 할아버지?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어. 쫓는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아. 누가 쫓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쫓기고 있는 건 분명했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데도 간격이 자꾸만 좁혀지는 것 같은 거야. 숨이 턱에 차올랐어. 주무시면서도 숨을 거칠게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험한 꿈을 꾸나 했는데. 물 좀 드릴까요?
멀지 않은 곳에 집이 보였지. 내 집 말이야. 대문 앞에 환한 불이 켜져 있었어. 조금만 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닫으면 안전할 거라는 걸 꿈속에서도 나는 알고 있었지. 내 집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힘을 더 내서 달리게 되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 방엔 할아버지하고 저 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집이 사라졌어. 조금 전에 눈앞에 있던 내 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이럴 수가.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어. 날 쫓아오는 사람이 몇 발짝 뒤에 있는데 손을 내밀어 날 잡으려 하는데 그 자를 피해 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겨야 하는데 그래야 안전한데 조금 전까지 있던 내 집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 내 앞에 그놈이 나타난 거야. 그게 그놈이라뇨? 그놈이 날 찾아올 때는 항상 칼을 가지고 와. 칼이요? 옷 속에 칼을 숨겨가지고 와놓고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정스럽게 아양을 떨어. 난 정말로 그놈이 날 존중하고 받들고 염려하는 줄 알았지. 정말로 내 충고가 맥히고 내 지시가 스며들고 내 권위가 위력을 발휘하는 줄 알았어. 속고 살았던 거야. 그놈이 날 만나러 올 때 옷 속에 칼을 숨겨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진 말이야. 그놈의 외투 한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이상해서 화장실에 갈 때 옷걸이에 걸린 옷을 살펴봤더니 끝이 갈고리처럼 요상하게 휜 칼이 안주머니에 들어있지 뭐야. 코트라스. 다음에 올 때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칼이 숨겨져 있더구만. 이번엔 끝이 덜 날카로운 대신 조금 크더구만. 더 생각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 칼을 숨겨 지니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그놈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로부터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지. 난 내 집을 지켜야 해. 나 좀 쉬어야겠네. 아침에 노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항상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 앉게. 예. 자네, 오늘 뭐라고 보고를 했나? 뭐,
잠을 좀 설치긴 하셨지만 늘 그러셔서 별일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 맞아. 별일 없었다고 했어. 그랬지, 맞아. 자, 이것 좀 보겠나. 그놈이 날 찾아올 때는 항상 칼을 가지고 와. 칼이요? 옷 속에 칼을 숨겨가지고 와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정스럽게 합양을 떨어. 난 정말로 그놈이 날 존중하고 받들고 염려하는 줄 알았지. 정말로 내 총구가 맥히고 내 지시가 스며들고 내 권위가 위력을 바라는 줄 알았어. 속고 살았던 거야. 그놈이 날 만나러 올 때 옷 속에 칼을 숨기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말이야. 어떻게 그놈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날부터 이 집에 팔을 들이지 못하게 했지. 난 내 집을 지켜야 해. 자, 할아버지를 녹화하셨네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연세가 많으시고 요즘 들어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건강이 예전같지 않아서 말이야. 할아버진 그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아실까? 이런 건 물어보지 말자. 어쨌든 지금까지 내 행동도 감시당하고 있었단 말이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긴 왜 안 하셨어요? 그걸 얘기했어야 하나? 다시 확인하겠네. 오늘 아침에 나는 간밤에 무슨 일 없었느냐고 물었고 자네는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지. 그런데 보라고. 그저께는 노인이 포도주를 3잔이나 마셨고 어저께는 날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그저께 밤에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맞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드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건 협박이 아니라 언젠가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그것 아닌가. 증오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 법이거든. 날 죽일 거야. 들었지? 날 죽일 거라고! 어떤 해적이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는 짧은 손잡이의 단도가 2010년 서울의 한 부동산 임대업자 사무실 벽에 표창처럼 박혀서 부르르 떨었다. 나는 그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부정해 주길 바랐는지 모르지만 잔뜩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 순간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나는 벽에 박힌 칼이 울음소리를 낸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건 칼이 아니라 칼을 던진 남자였다. 날 죽일 거야.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공연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왜 공연한 소리를 하겠어? 노인이 날 죽이려 한 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13살 살 때 2살 위의 형이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그랬어. 설마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아버지는 형이 밤새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대평하게 잠만 잤거든. 그날 내가 막 울면서 형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일어나지도 않다고. 아버지는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부딪힌 적이 있는데 내가 앉은 조수석만 크게 부서졌거든. 아버지는 나를 향해 잿더리를 던진 적도 있는데 내가 몸을 피했기 때문에 유리만 박살났지, 안 그랬으면 내 머리통이 박살났을 거야. 아버지는 내가 당신 재산 넘본다고만 생각해. 그래서 날 죽이려고. 오죽하면 내가 아버지 방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겠어. 그런데 칼은 아버지한테 찾아갈 때마다 칼을 몸속에 숨긴 건 사실인가요? 칼? 그래, 칼. 이 칼, 아버지에게 그냥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냥 갈 수만 있었다면 그냥 갔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함부로 대해. 아주 어릴 때부터 함부로 대했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함부로 대했고, 지금도 함부로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칼을 옷 속에 지니고 있으면 아버지의 무시와 모욕과 경멸과 패난을 견딜 수 있거든. 나는 칼을 몸에 지니지 않은 채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 이건 방탄 쫓기고 방패고 자식의 함이거든. 칼이야말로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지. 길. 나는 일몰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일출 시간이 되면 퇴근한다. 나는 매일 아침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내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밤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나는 거의 대부분 보고를 하지 않는다. 내 칼. 나는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칼을 가지고 무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칼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누구나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산다. 칼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칼은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우표,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동전, 열쇠고리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열쇠고리와 같지 않다. 칼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우표나 동전이나 열쇠고리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우표나 동전이나 열쇠고리를 수집하듯 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우표나 동전이나 열쇠고리를 수집하는 것은 그저 취미에 지나지 않지만 칼을 수집하는 것은 그저 취미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이승우 작가 제가 전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황순원 문학상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칼이라는 게요, 참 무서운 존재인 게 요리사에게는 또 이 칼이 아주 소중한 삶의 도구가 되고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또 범죄자에게 있어서 칼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흉기잖아요. 근데 이 칼이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는데 작가님께 있어서 칼은 뭔가요? 예, 좀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약한 사람들, 네. 그리고 어떤 억압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것, 그것이 없으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살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안에 가져야 되는 어떤 것을 저는 상징해서 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이라는 게 워낙에 좀 무시무시한 도구이다 보니까 이 칼과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뭐 가슴에 이렇게 좀 벽을 쌓아놓는다 아니면 성을 쌓아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나를 지키기 네. 위해서 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작품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칼은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작품 속에서 한 게 그런 뜻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작가님 다른 작품 이야기도 좀 이렇게 여쭤볼까 하는데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작품이 문학성은 있는데 대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문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중성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겸손하게도 말씀을 하세요. 대중성이라는 게 그게 처음에는 조금 제가 이제 작품 막 쓰기 시작할 때는 조금 무시했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맘만 먹으면 대중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어떤 순간에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그쪽 방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독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이제 써도 어차피 안 되니까 그쪽 글은 굳이 그렇게 의식하면서 쓰지는 말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더 대중성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런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지금. 아니, 또, 모든 걸 다 사람이 이렇게 가질 수는 없는데, 이승우 작가님께서만 갖고 있는 그 아주 특별한 색깔과 또 정말 글쓰기에 맛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저희는 이렇게 좋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독자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어떠세요? 소설 쓰는 일 좋으세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소설가로 산다는 게 자기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네. 어떨 때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택한 게 아니고 선택은 선택이지만 이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작가로 사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소설 쓸 때 가장 내가 살아있다? 또는 내가 나로서 존중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설 안 쓸 수 없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다고 해야겠네요.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참
나를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일이 있다는 건 사람에게 정말 예. 행복한 일이잖아요. 예. 앞으로는 어떤 작품 또 쓰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칼 비슷한 거 쓸 것 같아요. 아. 저한테 특별한, 이제는 뭘 써야지 하는 계획된 건 없고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구상 중인 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그동안 써온 것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소설을 네.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칼을 인상 깊게 곱씹어 가면서 접했던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네요. 앞으로도 계속 작가님의 작품 저희가 네. 기다리면서 만나고 싶고요.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2010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 칼의 이승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T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승우 작가의 칼 편이었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